지금 보신 영화를 포함해서 1980년부터 1982년까지 그 허우샤오셴 감독이 1년에 한 편 정도씩 내놨던 일종의 로맨틱 코미디들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은 쓸 건데요. 이번에 한국 영상자료원에서 상영되고 있는 작품들, 그러니까 귀여운 여인하고 바람이 춤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고향의 푸른 잔디가 이제 그 영화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허우샤오셴 감독의 경력을 생각해 보면 사실 올해가 이제 2022년이 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허우샤오셴 감독이 내놓은 장편 영화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발표했던 자객 서훈남이 유일하고, 2000년대로 꼽아봐도 4편, 1990년대에도 4편 정도의 장편 영화들을 발표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허우샤오셴 감독이 어떤 다작을 하는 영화 감독이다라고 말하기는 요즘에는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신 영화를 만들던 시기, 그러니까 대만의 상업영화계에서 올해 각본가로도 활동하고 조연출로도 활동을 하다가 70년대에 이제 1980년에 귀여운 여인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 1980년대로 돌아가 보면 완전히 사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 이 발표한 귀여운 여인을 시작으로 해서 바람이 춤춘다, 고양이의 푸른 잔디, 펑쿠이에서 온 소년, 동동의 여름방학, 동년왕사, 연연풍진, 그리고 1987년에 발표한 나일의 딸까지 8년 동안 매년 한 편씩 장편 영화를 만들던 시기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정점은 대만의 상업영화 감독에서 굉장히 이제 국제적인 예술영화 작가로 이제 빠른 속도로 변모해 가던 시기인데, 1989년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던 비정성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점에 놓이는 영화가 됩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오늘 방금 전에 보신 영화 비롯해서 그 전에 상영됐던 귀여운 여인하고 비정성 씨까지의 거리가 10년이 안 되는데, 아마 이 정도 시기에 이 정도로 급격하게 어떤 미학적 변화를 보인 사례는 사실 누구를 찾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보신 영화 같은 경우가 이제 초기 3부작으로 묶여서 이제 이번에 상영되고 있지만, 허우샤오셴 감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주 논의되는 그런 종류의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상영되는 초기 3부작 같은 경우에 3편 모두 이제 대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홍콩 출신의 팝스타라고 할 수 있는 케니비가 다 주연을 맡았는데, 여기 오늘 보신 영화 포함해서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케니비 목소리는 실제 케니비 목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조금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어떤 동시녹음으로 대사를 녹음하기 시작한 거는 비정성 씨 이전에 대만 영화계에서 거의 없던 일이고, 이 영화 만들 때도 이 영화만이 아니라 당시 대만 상업영화계 그냥 일반적 반응에 따라서 케니비 목소리 같은 경우는 전부 성우가 이제 더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니비 같은 경우는 가수로도 꽤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목소리를 듣다가 영화 속 목소리를 들으면 좀 되게 생경한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에선 좀 상상하기 힘들지만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인기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 작품들을 처음 접하게 됐던 거는 대만에서 나온 DVD를 가지고 처음 봤었는데, 그 DVD 같은 경우에 표지에 아예 허우샤오셴이 안 써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작품들 같은 경우는 당시 이제 대만 상업영화를 보았던 관객들, 지금은 약간 중장년 내지 노년이 됐을 텐데, 그들에게 이제 케니비라고 하는 당시 팝스타를 추억하게
샤오시엔 감독의 뭐 어떤 초기작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영화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이례적인 데들이 좀 있는 영화이기도 해요. 사실 이 초기 3부작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허우샤오시엔, 요즘뿐만이 아니라 이미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이제 뭐 본격적인 어떤 데뷔작이라고 이제 꼽히는 펑크이에서 온 소년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안 하는데, 뭐냐면 이 초기 3부작 같은 경우는 허우샤오시엔 감독이 직접 각본을 쓴 영화들이에요. 근데 펑크이에서 온 소년부터는 뭐 최근에 자기 서분당에 이르기까지 계속 작업해오고 있는 사람은 주티엔원, 그러니까 뭐 주천문이라고 하는 각본가하고 계속 작업을 해오고 있고, 본인이 직접 각본을 써서 이렇게 그걸 가지고 만드는 식으로 요즘에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기 3부작 같은 경우는 허우샤오시엔 감독이 이제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한 영화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좀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도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향의 푸른 잔디 이후에 참여했던 이제 옴니버스 영화 중에 샌드위치맨이라는 작품, 거기에서 이제 허우샤오시엔이 아들의 커다란 인형이라고 하는 한 30분 정도 되는 단편을 만드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작품부터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작가로서 어떤 예술가로서 정립된 허우샤오시엔의 경력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는데, 샌드위치맨부터 이미 각본가 주천문, 주티엔원하고 작업을 한 이후로 자객 서분란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하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연연풍진이나 비정성시, 그리고 이제 희몽인생의 경우에는 주티엔원도 참여를 했지만 오니엔진이 이제 각본을 쓰거나 공동으로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오고 있는데, 예외가 있다면 프랑스에서 만든 2007년 작품인 빨간 풍선 같은 경우에만 프랑스와 마블랭이라는 이제 사람이 각본 작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만든 작업들 같은 경우에 단편들 2편 정도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이제 직접 각본을 쓰고 그걸 가지고 연출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각본을 뭐 본인이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이게 조금 잘못 들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허우샤오시엔 본인도 그렇고 계속 작업해오고 있는 주천문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적으로 각본 작업을 주천문한테 맡기고 그걸 가지고 작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천문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터뷰 같은 데서 이제 작업하는 방식이 일종의 탁구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상호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조사 같은 걸 한 다음에 주천문하고 허우샤오시엔하고 앉아서 이렇게 뭔가 허우샤오시엔이 아이디어를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주천문이 이제 뭐 이런 아이디어를 던지고 막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노트를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메모들을 쌓아나간 다음에 작업할 때가 되면 그 메모들과 노트들을 가지고 이제 주천문이 일종의 스크립트에 해당되는 걸 쓴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스크립트가 통상 영화 작업할 때 그걸 토대로 이제 영화를 만드는 엄격한 의미의 시나리오하고는 좀 다른 형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만들어질 영화의 어떤 무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제 배우도 아니고 영화에 참여하는 기술 스태프들한테 보통 보여주는 용도로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작업할 때는 허우샤오시엔이 이 스크립트를 토대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각본가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장면의 어떤 현재 설정, 그리고 그 장면의 무드,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한 다음에 배우들한테 어느 정도 그 상황에 맞는 대화나 이런 몸짓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즉흥적으로 하게 한 다음에 그걸 포착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이제 종종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각본이라고 해도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꽉 짜여진 어떤 시나리오하고는 좀 다른데,
여하간 초기 3부작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작업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그 뒤에 만들어진 영화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이 초기 3부작은 그 이후에 이미 샌드위치맨하고 펌프에서 온 소년 이후로 자객 서분란까지 허우샤이시엔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은 포맷으로 작업된 영화들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다 시네마스코프 2.35대 1 사이즈로 촬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작품 고향의 푸른 잔디를 끝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허우샤우셴이 주로 선호하는 포맷은 약간 이제 비스타 1.85대 1.9의 포맷이고 자객서분란 같은 경우에는 4대 3 사이즈로 이제 촬영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렇게만 보면 뭐 본인이 이제 화면비를 좀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초기 3부작 같은 경우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당시 대만 영화의 일반적인 컨벤션을 그냥 따랐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이제 이때 만들어진 영화들이 대체로 아나모픽 그 시네마스코프로 촬영된 게 많은데 이제 그럴 때 생긴 문제가 이제 아나모픽 렌즈를 써서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조명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상당량의 조명이 투입돼서 광량이 세지니까 우리가 요즘 후샤오시엔 영화 볼 때 어떤 막 섬세한 그런 조명이 아니라 되게 플랫한 느낌을 주는 그런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앞서 귀여운 여인이라든지 그 바람이 춤춘다 보신 다음에 고향의 푸른 잔디를 오늘 이어서 보신 분들은 이 작품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앞에 두 작품에 비해서 좀 플랫한 부분이 덜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 이미 허우샤오시엔이 당시 대만 영화의 통상 필름 촬영분의 2배 이상을 소모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보통 허우샤오시엔의 본격적인 어떤 영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지만 오늘 보신 이 고향의 푸른 잔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본인 스스로 대만 상업영화 시스템 내에서 작업하던 그거를 따르면서도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조금씩 다른 것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이제 여하간 오늘은 이 작품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재미있는 게 이 귀여운 여인 바람이 춤춘다 고향의 푸른 잔디 같은 경우는 허우샤오시엔을 다룬 이제 본격적인 비평서 그러니까 뭐 주로 영어권에서 나온 걸 저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모노그래프라고 하더라도 아예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논집 같은 경우에서도 종종 아예 언급되지 않거나 그냥 허우샤오시엔이 작가로서 등장하기 전에 어떤 대만 장르 영화의 관습을 따라 만들어진 좀 대수롭지 않은 영화로 이제 치부되고 넘어가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 세 작품을 보고 이미 이 세 작품에서 미래의 어떤 비범한 재능을 일찌감치 감지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면 평론가라기보다는 점쟁이에 가깝다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들의 어떤 비범함은 확실히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비정상시라든지 희몽인생이라든지 최근에 자객 서분란까지 이런 영화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허우샤오시엔의 그런 비범함이라고 할 만한 걸 여기에서 찾기는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영화들이 어떤 허우샤오시엔이 작가로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뭐 극복해야 했던 어떤 약점과 진부함으로 가득 찬 영화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들이 좀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릴 일종의 주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걸 미리 이제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가자면 이 영화들이 뭔가 당시 대만 장르 영화의 관습을 따라 만들다 보니 허우샤오시엔이 아직 극복하지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득한 그런 영화, 진부함으로 가득한 영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다르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대담하다라고 이제 여겨질 수도 있을 가설에 입각해서 강연을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조금 뒷부분에 가면 이제 이 초기 3부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우 샤오셴이 사실은 진짜 영화적으로 성취하고 싶어 했던 어떤 과제가 이 작품들에서 설령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지금까지도 허우 샤오셴이 되게 영화 작가로서 성취하고 싶어 했던 과제가 가장 적나라한 형태로 담겨 있는 영화들이다 사실은. 근데 그 과제를 허우 샤오셴이 뭐 펑푸이에서 온 소년 이후의 영화들에서 완수하거나 극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포기했거나 우회해버렸다. 그리고 이 영화들에서 보이는 어떤 부분들은 허우 샤오셴 스스로도 현재 이런 고도의 어떤 미적 형식을 갖춘 상태에서 자기 작업 안에 되게 재통합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작품들에 있다 사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제가 흔히 허우 샤오셴 적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후의 영화들에서 완수된 게 아니라 좀 우회되고 회피됐다라고 하는 가설에 입각해서 어떤 점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는 살펴볼 건데요.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조금 불경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뭐 비정성시라든지 희몽인생, 남국재견, 해상화 그리고 자객서분남처럼 뭐 누가 봐도 고도의 예술적 수준에 도달한 영화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허우 샤오셴의 실패를 증거하는 혹은 초기에 겨냥했던 과제가 아주 부분적으로 우회된 형태로만 이렇게 처리된 영화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언급한 이 작품들이 실패작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초기작들에서 과제로서 설정된 것들을 포기하거나 우회하면서 현재의 형식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의 형식 안에 통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이 초기작에 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 허우 샤오셴 영화들을 보다 보면 이 초기작의 어떤 부분들을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죠. 물론 이제 상당히 이렇게 다운된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과제가 뭐냐라고 할 때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오늘 지금 막 보신 영화에서 이제 뭔가 그 과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 모색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뒷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과제가 뭐냐? 굉장히 우연성이나 돌발성이 깃든 동작을 그 활력과 함께 포착하는 형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나 어떤 돌발성이 깃든 동작, 몸짓이라고 하는 거를 그 활력하고 함께 포착하는 형식이 뭐냐. 이거를 되게 찾고 싶어 했고 이제 했는데 이 초기작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제에 있어서 진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만 보자면 굉장히 성공을 거두었고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영화는 제가 볼 때 동동의 여름밤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지금 우연과 어떤 돌발성이 깃든 동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확히 말하자면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연출적 지시가 가해져도 우연이나 돌발성을 잃지 않는 동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른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이 초기작에 되게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오늘 제목으로 뽑은 아이들하고 하나는 동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화 촬영을 위해서 되게 이렇게 훈련된 동물들이 있지만 뭐 인간적인 언어로 소통하지 않는 이상 동물들의 동작이라고 하는 것을 연출적 지시에 따라서 통제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동물 또 한편으로 이제 아이들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사실 케니비가
캐니비가 주연인 3부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그 점에선 되게 반칙이거든요. 고향의 푸른 잔디는. 왜냐하면 캐니비는 거의 면목상 주연에 불과해요. 앞에 두 편과 다르게. 사실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아이들이고 이 영화에서 허우샤오셴이 정말 연출하면서 그 앞선 두 영화하고 다른 방식으로 실험해 볼 수 있었던 게 동작, 몸짓의 연출과 관련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주연은 캐니비인데 캐니비 비중이 상당히 좁고 앞에 두 편의 영화에 나왔던 여주인공이 있고 이제 이 세 번째도 또 여주인공이 있는데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선생님 생각해보면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거의 대사가 없어요. 네, 알았어요. 뭐 이제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대사가 없다시피 해서 사실 나중에 뭐 비정성시 같은 데서 이제 그 벙어리 역으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를 거의 예견할 정도.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영화는 허우샤오셴이 어느 정도는 의뢰를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주연급들의 성인 스타들을 택해서 하면서도 사실 그들의 역할을 완전히 축소시켜 놓고 집단으로서의 아이들을 연출하면서 뭔가 자기 이제 어떤 연출 방법론을 찾게 되는 그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아이들의 포커스를 맞추겠지만 이 초기 3부작 보면 어떤 동물들과 관련된 것도 꽤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해보고 싶어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바람이 춤춘다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보면 뭐 이렇게 소똥을 받겠다고 막 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바켓을 들고 있는 걸 막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래서 뭔가 분명히 카메라를 통해 어떤 상황을 포착하지만 그리고 그건 자신의 연출의 부분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연이나 돌발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대상들, 아이들과 동물들. 근데 그거를 모종의 어떤 활력과 함께 포착한다. 라고 하는 게 확실히 이 초기 상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특히 이 아이들과 동물들이 이제 그런 대상인데 오늘 보신 고향의 푸른 잔디에서 더더욱 그렇다.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허우샤오셴과 관련해서는 이미 80년대부터 뭐 특히 서구에서 오지아스지로 영화하고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흔했었고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보신 영화 같은 경우가 되게 어떤 기승전결이 쭉 따라간다기보다 되게 에피소드 형식인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과거나 추억이나 기억과 관련된 거와 결부되면서 어떤 에피소드화된 추억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페데리코 펠리니 아마코드 같은 영화하고 이제 비교되기도 하는데 사실 이런 감독들하고 이제 비교 대상으로 이런 감독들이 종종 호명되곤 하는데요. 허우샤오셴 자신은 별로 그거를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그런 식의 견해에는 좀 거리를 뒀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2003년에 대만에 가서 허우샤오셴 감독을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실제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건데 왜냐하면 오지아스지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허우샤오셴 영화의 어떤 편집 전략, 데쿠파주라든지 전체적인 플로팅을 보면 오지아스지라고 닮은 점이 너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가족 드라마라는 걸 볼 때 아시아의 대표적인 감독으로 모든 걸 수렴시켜버리는 어떤 서구적 비평의 거칠음이 거기에 적용돼 버린 건데 비유를 하자면 뭐 이렇게 그 한국 소주는 코리안 사케고 중국 고량주는 차이니스 사케고 해서 모든 아시아 술은 사케로 가버리는 이런 관점이 이제 이런 허우샤오셴 같은 감독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또뭐 오즈의 계보를 잇는 근데 막상 허우샤오셴 영화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영화의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 오즈적이라고 하는 걸 찾는 건 대단히 힘든 일이거든요. 1980년대 영화에서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오지아스지로라든지 펠리니 같은 감독들 흔히 비교 대상으로 삼아졌던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비교 대상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양을 비롯해서 당시 이제 대만
뉴웨이브 감독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요즘에 또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70년대 그 아메리칸 뉴 시네마 같은 경우인데, 특히 이제 요즘에 그런 건 저도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비정성시 같은 경우에 어떤 전체적인 플롯이나 캐릭터 구성은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대부를 상당 부분 이렇게 변형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 양의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어떤 뭐 스콜세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드라마로 재구성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이런 그런 뭐 숨은 창조점 찾기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드린 에드워드 양, 호우샤오시엔하고 사실은 동갑이죠. 1947년생이니까 조금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런 에드워드 양이나 호우샤오시엔 같은 대만 뉴웨이브 감독들이 어떤 면에서 자국 영화에 끌어들이고자 했던,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에 여부와는 무관하게 어떤 대만 장르 영화의 기존의 어떤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드라마적인 관습을 벗어난 되게 모던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들한테 또 다른 되게 어떤 야심이랄까 할 만한 거는 굉장히 어떤 슬랩스틱적 활기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본인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건 아니건 간에 오히려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떠올려 보는 거는 이제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귀여운 여인 데뷔작 같은 경우인데, 사실 이런 식의 이제 영화, 그러니까 이 채플린적이라고 했을 때 진짜 어떤 우연과 돌발성이 깃든 동작의 그 활기와 더불어서 포착하는 어떤 형식의 하나의 모델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귀여운 여인에서 발췌한 하나의 숏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주인공인 케니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주인공이 뭐 총각인데 아이를 입양해서 이제 키우고 있는 미혼남 같은 설정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설정과 더불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숏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뭐 이런 식의 어떤 키드의 이런 시각적 구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이 장면 자체는 이제 케니디가 자기가 이제 사랑에 빠진 여주인공이 다른 남자하고 데이트하는 거를 방해하려고 아이하고 함께 식당에 찾아간 부분에서 발췌한 건데요. 이 식당 장면 자체도 사실은 뭐 굉장히 이렇게 여러모로 슬랩스틱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 식당 이름 보면 지금 쉐이키스라고 나오는데, 이 식당을 왜 저렇게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지금 바람이 춤춘다에도 저 식당에서 찍은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적으로 이 구성이 채플린의 키드에서 채플린과 어떤 제키 쿠건이 등장하는 이 유명한 이미지를 뭐 불가피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눈먼 남자 주인공이 시력을 회복해서 여주인공하고 로맨스에 빠진다는 설정이 돼 있는 바람이 춤춘다 같은 경우는 얼마간은 시티라이트의 설정을 굉장히 스위트하게 바꿔놓은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호우샤우셴이 노골적으로 채플린을 영화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그 호우샤우셴의 그 친구이자 뉴웨이브 어떤 동료 감독이었던 에드워드 양 같은 경우는 1994년에 발표한 좀 상대적으로 되게 과소평가된 영화 코미디인데, 독립시대 같은 경우에서 아주 분명하게 채플린의 제스처를 모델로 한 장면을 쓰고 있어요. 뒤에 이제 아예 채플린의 사진을 걸어놓고 여기에서 이제 그 자기 여자하고 한바탕 한 남자가 정확히 채플린의 제스처를 모방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막 투덜투덜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작품 자체도 이제 에드워드 양의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약간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되게 묵직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현대 그 코미디예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호우 샤오시엔도 그렇고 에드워드 양도 그렇고 이 감독들이 현대극을 만들었을 때 특히 서구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혹은 현대극이라고 한다면 뭐 하나극이고 둘처럼 일종의 가족 드라마일 때는 좀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현대극이고 굉장히 이제 그 현대의 이런 도시적 삶의 어떤 활력을 포착하려고 한 이런 코미디 같은 경우는 포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에드워드 양 영화에서도 좀 경시된 채로 남아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 독립시대 같은 경우도 확실히 그런 어떤 우연이나 돌발성이 깃든 동작을 그 활기와 더불어서 포착하는 형식에 대한 관심이 에드워드 양한테서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할 때 되게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흥미롭게도 이 감독들이 되게 특히 서구에서 잘 받아들여진 형식으로 한 번씩 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에드워드 양은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허우샤오셴 같은 경우에 일종의 비정성식, 희몽인생, 호나무녀까지 만들고 굉장히 흥미로운 남북재견이라는 영화를 내놓았는데 이제 결국 해사마로 턴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뭐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꼭 뭐 대만 영화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아시아의 국가 영화들이 서구에 가서 받아들여질 때 스테레오타입화된 그 국가 영화의 인상을 벗어나면 굉장히 오해돼 버리는 사태. 이거는 오늘날 한국 영화하고도 관련된 문제여서 뭐 오늘 이 강연과 별개로 다른 자리에서 논한다면 흥미로울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저는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 작품이 에드워드 양의 이 작품이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이나 하나 그리고 둘의 그것에 비해서 아주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는 좀 어려운데, 허구샤오셴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어떤 우연과 형식이라고 하는 것, 그걸 활력을 통해 포착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성공을 거둔 유일한 작품은 동동의 여름방학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동의 여름방학은 이렇게 언뜻 보면 그냥 뭐 아이들 영화 오늘 보신 거의 일부로도 보이지만 되게 어떤 후샤오시엔의 또 다른 숨은 과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후샤오시엔의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가설 없이 허우샤오시엔의 초기 3부작을 적절하게 후샤오시엔의 필모그래피 안에 놓고 통합하는 방법도 있어요. 굳이 뭐 여기에서 이후 허우샤오시엔이 자기의 형식으로 통합하지 못한 과제가 초기 3부작에 있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이 초기 3부작에 이미 이후 영화들의 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가장 편한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우샤오시엔 스스로도 뭐 일종의 진정한 데뷔작이라고도 하는 펑크이에서 온 소년 이후의 영화들에서 이른바 원숙한 형태로 나타나는 요소들의 싹을 초기 3부작에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허우샤오시엔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물, 몸짓, 사건 등의 초기적 형태를 이 초기 3부작에서 확인하는 것 혹은 감지하는 것.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작가의 필모그래피를 일관되게 통합하려는 시도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후적으로 초기의 어떤 영화들을 이렇게 예의 바르게 평가해 주는 거에 가까워서, 그리고 이거는 초기의 영화들을 평가해 주는 것 같지만 항상 뭔가 미완이고 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평가 절하하는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초기 3부작이 오히려 지금까지도 홍샤오신이 씨름하고 있는 모종의 과제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게 초기작에 대한 어떤 훨씬 더 큰 존중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이례적인 영화들에서 뭔가 이후 영화들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니까 그거를 이제 오늘 그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몇 개는 확인하고 가는 것도 뭐 재밌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1981년 작품인 바람이 춤춘다의 도입부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아이들이 폭죽으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이제 소품 위에다가 뭔가 폭죽 같은 거를 박아놓고 지나가는 행인을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려는 거. 근데 사실은 이게 광고 촬영 현장의 한 부분이라는 거는 이 크레딧 시퀀스가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이제 막 컷컷 아니야 하면서 이제 이 장면을 촬영 중인 광고 촬영 감독이 나오니까요. 근데 잘 보면 이 장소, 여기 촬영 장소는 타이완 서쪽에 있는 성우 제도에 있는 한 지역인데 호샤오셴이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딱 2년 뒤에 정확히 이 자리에 카메라를 다시 놔요. 그리고 찍은 영화가 펑크이에서 온 소년.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위치에서 찍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잘 보면 어때요? 화면비 자체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2.35 대 1에서 1.85 대 1, 시네마스코프에서 이제 비스타 사이즈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명과 관련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광량이 크게 쏟아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초기작들에 비해서 이제 미시적인 어떤 조명 조절이 가능하고 그래서 색감이 좀 달라져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어떤 그 허우샤오시엔의 어떤 조명이나 빛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이제 그 마크 리핑빈 촬영 감독하고 작업하기 시작하는 동년함사 이후부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펑크에서 온 소년하고 이렇게 바람이 춤춘다 같은 경우에 뭐 동일 위치에서 거의 촬영된 숏이 있어서 이걸 놓고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촬영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좀 다루는 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펑크에서 온 소년에 보면 이 아이가 등장하긴 하는데 다만 이번에는 여럿이 아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춤춘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쟤네들이 막 뭔가 시끌벅적 하는 거를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데 펑크에서 온 소년은 어떤 우연적인 몸짓이라고 하는 걸 간직하고 있는 뭐 연출 지시를 했다고 해도 이 정도 알면은 말을 들을 리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딱 한 명 등장해서 이렇게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 저 오른쪽으로 보이는 골목길을 따라서 사라지는 걸로 이 쇼트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뭔가 이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이런 우연적인 돌발성을 쫓아가는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이렇게 아이의 수를 줄인다거나 해서 이렇게 자기가 좀 조절할 수 있는 형식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이는 장난을 치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을 아장아장 걷는 건데 이제 초기 3부작의 어떤 그 활력이라고 할 만한 거는 펑크에서 온 소년의 이 쇼트에서 포착되지 않지만 이 쇼트는 앞서 바람이 춤춘다에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춤춘다 같은 경우가 펑크이에 온 외지인들의 이야기라면 펑크이에서 온 소년은 이제 펑크이 사람들의 이야기고 거기에서 이제 좀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오슝으로 이제 가는 그 남자아이들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확인해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고향의 푸른 잔디인데 뭐 이렇게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전기 충격기를 써서 물고기를 남획하는 어른의 모습을 아이들이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영화는 뒤로 가면 갑자기 이렇게 환경 영화 같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뭐 오늘 주제하고 조금 별개지만 이거 자체도 뭐 어떻게 보면 그 평자들에 따라서 당시의 대만 영화라기보다는 이제 이 타이완 뉴웨이브가 등장하기 전에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졌던 어떤 대만 영화, 특히 당시의 대만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CMPC, 그러니까 중영이라고 하는 국민당 산하의 국영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국영 스튜디오의 어떤 그 60년대부터 장려한 정책적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진 않은데 한국으로 치면 약간 새마을 영화 같은 건데 박정희 시대 했던 여기는 이제 그걸 가리키는 영화가 영어로는 헬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 뭐 헬시 리얼리즘이니까 건강한 리얼리즘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자로는 건강 사실 영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건강 사실 영화라고 하는 게 부책 영화인데 이제 모델로는 또 모델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모델입니다.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